안녕하세요, 고포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저번 주 이제 14주차 경기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15주차 경기들도 프리뷰를 해보고 또 뭐 필립 리버스의 복귀 소식까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Of course. I mean, when you win, I rather win and not get the ball than lose and not get the ball. So 첫 번째 경기인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간의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저는 코칭의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두 팀 모두 하이파워 오펜스를 보여주던 상황이었고 또 TNF 경기라는 특성 때문에 수비전이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 오펜스가 좀 많은 득점을 할 거라 예상을 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턴오버를 뭐 한두 개쯤 만들어내서 상대 득점 기회를 좀 억제하고 또 본인들의 득점 기회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라이언스 디펜스가 그걸 해냈고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반면에 해내지 못했던 게 이 경기의 승부를 가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거의 완벽한 게임 플랜을 준비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라이언스 오펜스의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진의 미스 매치업이 가장 관건이었잖아요. 카우보이스의 디펜시브 태클진들이 어마무시한 경기력을 뽐내고 있었고 반면 라이언스 오펜스 본인들의 단점은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이 미스 매치업을 드러내지 않고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라이온스의 첫 오펜스 드라이브는 3스텝 드랍백 기반의 쇼패스 컨셉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플레이 슬립 스크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스윙 스크린 패스로 이어졌어요. 즉 라이온스는 첫 번째 본인들이 준비했던 이 오프닝 스크립트부터 카우보이스의 패스러셔진을 무력화하겠다.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패스러셔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우리의 라인맨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뛰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고 실제로 이 부분이 먹혀들었어요. 댈러스의 디펜스는 경기 초반에 블리츠를 좀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 이들도 커뮤니케이션과 어사이먼트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들의 경우 가장 간단한 이 준비 기간이 짧았던 TNF였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맨 커버리지를 펼치는 거예요. 그냥 수비수들 너네 뭐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그냥 머리 비우고 맨 커버리지 맨투맨으로 상대 리시버 쫓아다녀 라는 전략이에요. 라이온스는 뭐 두 번째 드라이브에서 이 맨 커버리지에 좀 부담을 느끼기도 했어요. 뭐 플레이 액션과 샷건 상황에서 프로텍션 부분이 어쨌든 맨 커버리지를 하면은 더 많은 이 패스 러셔를 보낼 수 있고 그러한 성향 때문에 라이온스 입장에서도 더 빨리 뭐 공을 던져내야겠다 라고 이들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결국 라이언스는 더욱더 빠르게 오펜스를 좀 접근했어요. 이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의 이날 타임 투 스로우는 2.46초였어요. 굉장히 공을 빨리 던졌다는 뜻이고 모든 상황에서 컴퓨터처럼 진짜 정확하게 던질 곳을 알아낸 이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제러드 거프는 이 블리츠를 굉장히 쉽게 읽었고 세인트 브라운에게 앵글 라우트를 던졌던 그 패스 플레이처럼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필드 중앙이 좀 빈 곳들을 많이 공략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빛을 좀 뽐냈던 것은 역시 런닝백인 자미르 깁스였어요. 맨 커버리지를 펼친다면 자미르 깁스를 막을 선수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에는 없어요. 그들의 라인베커들은 이 스피드에 자미르 깁스를 솔직히 커버할 수 있는 라인베커가 리그에 어디 있겠어요? 없고 뭐 카우보이스의 코너백이 만약 자미르 깁스를 맞는다 그러면 카우보이스의 코너백들은 인터셉션에만 좀 능하고 이 뭐 볼호크 턴오버 능력에만 출중하지 태클링에는 굉장히 쥐약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깁스가 막 주크 무브로 막 따돌리는 그런 플레이 장면도 나오긴 했는데 결국 라이온스는 이날 자미르 깁스에게 최대한 공을 많이 뿌려주는 이 컨셉들을 끌고 왔고 이게 좀 제대로 먹혀들었던
있었던 경기였어요. 또한 6명의 오펜시브 라인을 꺼내 들어서 라인에 대한 보강을 좀 전반적으로 꾀하기도 했고요. 이 라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모습이 좀 예상과는 달랐어요. 더군다나 이 디트로이트가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뭐 세컨 레벨 진에서 좀 혼란이 크다는 것을 알고 뭐 스윗 플레이, 모션, 플레이 액션에서의 사용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서 속수무책으로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대처를 못했어요. 플레이 액션에서도 제러드 고프가 이날 11번의 플레이 상황에서 8번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136야드를 기록했는데, 댈러스의 디펜스는 뭐 디트로이트가 6명의 오펜시브 라인 뭐 전보 패키지를 꺼내 들어도 니켈 패키지를 끝까지 유지를 한 채 라인베커들에게 대신 런 퍼스트, 우리는 가벼운 패키지를 한 대신 라인베커 너네들이 런을 무조건 막아라, 이 런과 패스의 충돌 상황에서 무조건 런부터 막아 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냐면 뒤에는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뭐 코너백과 세이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한 거죠. 근데 오히려 라인베커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 런에 접근했던 만큼 그렇기에 플레이 액션에서 이 필드 중앙이 너무나도 크게 공백이 생기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플레이 액션에 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그 중앙에 제이미슨 윌리엄스, 이 제이모를 배치시키면서 그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또한 뭐 레드존에서 이 테슬라에게 포스트 휠 컨셉, 이것도 잘 맞춰주면서 이 테슬라가 터치다운을 꽂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기도 했었죠.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공을 주길 원하는 선수들에게 정확한 상황과 플레이 디자인을 좀 성공을 시켰고, 저는 이 경기가 댄 캠벨 감독이 이 오펜스 플레이 콜을 맡은 이후에 가장 뛰어난 게임 플랜을 세운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라봤습니다. 디펜스의 경우에도 훌륭했어요. 저는 일단 디트로이트의 디펜스로 이 댈러스의 오펜스를 막을 거라고는 좀 예상하진 않았어요. 라이온스의 뭐 디펜시브 라인이 그렇게까지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이들의 세컨더리가 뭐 생각보다 더 잘해주고는 있다지만 댈러스의 리시버들을 뭐 커버하는 게 좀 쉬울 거라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 아주 훌륭했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버텼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먼저 디트로이트는 블리츠를 다수 사용을 했어요. 사실 덱 프레스컷을 상대로 블리츠를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잖아요. 왜냐면 덱이 블리츠 상대로 굉장히 뛰어난 쿼터백이니까 그의 뭐 블리츠 인지 능력, 그리고 블리츠를 했을 때의 대처 능력, 그리고 조지 피킨스와 CD램을 블리츠 상황에서 맨 커버리지로 상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어떤 디펜스가 오더라도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블리츠를 했을 때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이 덱을 강타할 수 있어야만 블리츠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라이온스가 성공했어요. 덱 프레스컷은 15번의 블리츠 상황에서 8번만 패스를 성공시켰고 뭐 142야드를 전진하긴 했지만 패서 레이팅이 뭐 86.0, 그리고 2개의 색을 당했어요.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블리츠 상황에서 한 방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너네한테 한 방 먹이면 오케이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고요.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이 현재 리그 최고의 리시버 듀오, 이 CD램과 조지 피킨스를 완벽하게 이들 코너백들이 제어를 해냈어요. 그냥 코너백들의 임무는 단순했어요. 사실 그냥 초강력 프레스 커버리지를 사용해라, 너네 그냥 라인에 진짜 가깝게 붙어서 이 두 리시버 그냥 스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팔을 뻗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제어해라 라는 전략을 사용을 했어요. 진짜 리시버들이 막 아주 짜증날 정도로 몸싸움을 펼치고 이들의 코너백들이 잘 따라다니도록 이 콜을 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CD램한테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프레스 커버리지 상황에서 16야드, 뭐 37야드, 21야드 짜리 뭐 스플래시 플레이들을 내주긴 했지만 단순히 어쨌든 야드만 내주었고 터치다운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컸고, 레드존에서 이들의 블리츠는 더 영양가 있는 채 경기 초반을 터치다운이 아닌 필드골로 마무리 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대단했죠. 또한 뭐 CD램을 못 막았지만
조지 피킨스를 막았다는 점. 피킨스를 거의 셧아웃 시켰는데요. 이 악동 리시버가 진짜 멘탈이 나가도록 만들었고, 피킨스의 슬랜트 라우트가 그동안 무적이었는데 이 와이드 스프레드 포메이션 상태에서 이거 저번 주에 필름을 통해서 봤는데 이 조지 피킨스가 이 포메이션에서 3번이나 슬랜트 라우트 받았잖아. 슬랜트 던질 게 뻔해 라고 정확히 읽어내어서 인터셉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필름을 통해서 상대 분석에 완전히 성공했던 플레이였고, 이번 경기 라이언스의 디펜스가 진짜 준비가 완벽했다라는 점을 보여준 경기였어요. TNF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준비 기간이 짧고, 그리고 라인 싸움으로 갔을 때 더 불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였는데, 좀 코칭의 힘으로 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에 댈러스의 경우에는 좀 선수들을 믿은 채 조금은 안이한 준비를 했었고, 특히 디펜스의 경우에는 이 세컨 레벨진의 혼란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모션만 하면 그냥 패닉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선수들이 모르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디펜스를 뭐 단순화하는 것은 또 좋지만 엄청난 탤런트 없이 뭐 아무런 변화구를 던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노답이거든요. 이번 경기를 패배하면서 사실상 플레이오프 탈락이 된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디펜스에서의 격변이 저는 내년 시즌 필요하다고 봐요. 오펜스의 경우에는 뭐 쇼트나이머의 오펜스가 좀 러싱 게임에 대한 이 스텝업을 해냈고, 또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까지 새롭게 발굴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지만, 올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 진짜 최악이었잖아요. 그리고 한번 실패했던 맷 이버플러스라는 코치를 이 DC로 선임하면서 뭔가 아무런 희망도 현재로서는 가지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이제 시즌 시작부터 마이카 팔슨스를 보냈고, 뭐 세컨더리들도 부상이 심해서 탤런트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디펜스의 스킴 자체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선수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좀 너무나도 크고, 상대에게 어떠한 위협도 주지 못하고, 또 단순하면서 또 리그 디펜스 페널티 1등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예요. 리그 페널티는 또 1등이에요.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고, 이 내년 드래프트나 또는 뭐 코칭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내야 될 필요성을 좀 절실히 느낀 경기였습니다. Yeah, I mean, every season that I've had with him these last few years, I try to cherish because you never know.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왕조의 몰락? 뭐 거창하게 표현을 할까요? 캔자스 시티가 휴스턴에게 20대 10으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뭐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뭐 15%라고 하는데, 뭘로 사실 산출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5%면 꽤나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면 어쩌면 모른다라고 하지만, 뭐 경기력만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포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기 때문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경기를 봤죠. 그리고 캔자스 시티라는 팀이 뭐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꽤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느꼈을 거예요. 패트릭 마홈스의 이날 패스 성공률 42.4%, 패서 레이팅 19.8, 뭐 경기 EPA가 마이너스 22.5, 모든 패트릭 마홈스의 스탯들이 전부 다 커리어 최저 기록들이었어요. 진짜 최악이었죠. 일단 저는 패트릭 마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1쿼터 1분 20초 장면에 뭐 패트릭 마홈스가 색을 당한 장면을 보시면, 헐리우드 브라운이 40야드짜리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마홈스가 그냥 놓쳤고, 뭐 대략 이 경기에서 한 두세 번의 이 찬스들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상황이 마홈스에게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을 가정해야겠죠. 캔자스 시티는 경기 초반에 리듬 플레이들을 불렀어요. 스크린과 RPO를 섞고 뭐 짧은 패스의 컨셉들을 패트릭 마홈스에게 주문을 했어요. 이 플레이들은 비록 많은 야드를 한 번에 획득하진 못하지만 대신 빠르고 안전하게
야드 애프터 캐치를 기록할 수 있는 타입의 오펜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선수들이 정말 대신에 완벽하게 하나의 리듬에 있어야만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첫 드라이브에서 썰드다운 상황에서 노아 그레이, 이들의 타이트엔드가 패트릭 마홈스의 패스를 드랍을 했어요. 이 캔자스 시티는 분명 방망이를 우리 짧게 잡고 이렇게 하나씩 잘 커트해 나가자 라고 계획을 짰는데, 오프닝 스크립트부터. 근데 드랍이 나왔어요. 선수들이 따라오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방망이를 짧게 잡은 것은 분명 뭐 여러 디펜스에게는 통할 거예요. 근데 휴스턴 텍산스의 이 막강한 넘버원 디펜스를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휴스턴 텍산스는 뭐 미스 태클 없이 미스 태클이 뭐야 라는 식으로 완벽하게 선수들이 플레이를 했고, 이들의 뭐 세이프티든 이들의 코너백들, 정말 캔자스 시티 리시버들을 강력하게 힛을 만들어가지고 라시 라이스 막 거의 막 뇌진탕 올 정도로 막 뒹굴게 만들고, 그러한 모습들을 진짜 보여주었잖아요. 이들의 코너백들이 칩스 리시버들에게 아예 캐치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대활약들을 펼쳤습니다. 사실 텍산스의 디펜스는 이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휴스턴의 디펜스는 그냥 우리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충분히 이겨 라는 마인드예요. 커버 3, 뭐 커버 1, 쿼터스 커버리지 3개가 끝이었어요. 막 다른 팀들처럼 미친 막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패키지 이런 거를 휴스턴 텍산스는 안 하는 팀이에요. 이번 경기에서도 블리츠의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았어요. 블리츠를 그냥 아예 안 한 거예요. 근데 블리츠 안 하고도 쿼터백 압박률이 42.9%였어요. 그냥 포맨 러쉬를 유지한 채 오펜시브 라인을 무너뜨리고 패트릭 마홈스를 뛰게 만들고, 그 뒤로는 촘촘한 커버리지를 펼쳐서 칩스의 오펜스에게 이 성공의 길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마홈스의 이 리듬은 찾지도 못한 채 경기가 끝이 나버렸어요. 오픈을 보고도 마홈스가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한 발짝씩 느린 패스는 제일런 피트리에게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어요. 또한 그 상황에서 리시버들조차도 도와주지를 못했죠. 노아 그레이, 카리먼트, 라시 라이스, 트래비스 캐시 모두가 드랍을 하나 이상씩 하였고, 그들이 펼치기를 원하는 오펜스가 이 드랍이나 뭐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아예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채 끝이 나버렸어요. 저는 이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것이, 칩스라는 팀이 현재 중앙필드 공략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리시버들이 이 상대 코너백들 때문에 10야드까지의 세퍼레이션 창출이 굉장히 힘든 팀이라면, 좀 더 플레이 액션 베이스의 오펜스를 펼쳐서 뭐 중앙 수비를 지우고 그 공간으로 뭐 본인들의 빠른 리시버를 침투시킨다든지, 혹은 더 많은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의 이 원 싱글 아이 커버리지를 상대 디펜스에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더 많은 빅 찬스 플레이들을 노려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오펜시브 라인이 잘 버텨주지 못한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칩스의 오펜스는 너무나도 뻔하게 뭐가 나올 것이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누가 이쪽으로 모션을 하면은 그쪽으로 스크린이 가겠구나, 뭐 대충 뭐 스프레드 포메이션 펼쳤으면 대충 뭐 RPO가 나오겠구나, 뭐 번치 포메이션 펼치면 누군가 크로서로 또 향하겠구나, 이러한 라우트 콤비네이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조롭고, 그 결과 공간 창출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텍산스의 수비가 대단했던 것은 맞지만, 저는 칩스가 본인들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던 것이 더욱더 컸다고 생각해요. 러싱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만약에 본인들이 패싱에 좀 힘들어하고 리듬이 안 된다, 패트릭 마홈스가 안 된다, 더 많은 러싱을 의지하고 언더센터 그냥 들어가서 언더센터에서 뭐 플레이 액션을 하든 러싱을 하든 더 많은 이 러싱에서의 그런 폭발적인 기회를 창출했어야 하는데, 본인들의 러싱이 안 되는 걸 이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팀의 카리먼트 뭐 숏 야드 상황에서 정말 좋은 러닝백이지만 가봤자 3야드, 가봤자 4야드인데 우리 그냥 패싱하는 게 나아 라는 식으로 무언가 이 리그에 진짜 지금 잘하는 오펜스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팀들은 다 러싱이 일단 좋고요.
물론 당연히 뭐 러싱과 패싱 둘 다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말 하나만 하긴 한데 어쨌든 러싱이 뛰어나고 이들은 언더센터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현재 즐기고 있어요. 근데 캔자스시티 칩스만 유일하게 샷건을 주구장창 사용하면서 러싱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뻔한 RPO 이들이 뭐 할지 이제 다 알잖아요. 라투가 인터셉션 맞는 거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알던 칩스가 지금은 아니에요. 이들의 아이디어가 고갈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 뭐 지금 뭐 앤디 리드 감독을 해고해야 한다라는 뭐 팬들의 외침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무시하세요. 앤디 리드 감독은 정말 훌륭한 감독이에요. 저는 올해 이들의 디비전 우승을 예상했었고, 비록 제 예상이 틀렸지만 저는 내년에도 이들의 우승을 꼽을 거예요. 그만큼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를 신뢰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앤디 리드 감독을 좀 옹호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고포릿 콜, 아니 자기 진영 30야드 그 진영에서 고포릿을 한다. 뭐 댄 캠벨 감독이나 예전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들의 이 문의 고포릿과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뭐 고포릿을 하는 거 좋죠. 근데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칩스의 오펜스는 이날 하루 종일 오펜스를 전진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패트릭 마홈스의 모든 스탯이 커리어 최저라고요. 마홈스가 뭐 컨디션 안 좋은 거 다 봤잖아요. 이들의 리시버들 휴스턴 텍산스의 수비수들에게 완벽하게 막히는 거 다 봤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고포릿을 해야 했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포릿을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왜 하필 패싱을 선택을 했냐 이거죠. 그 숏 야디지 상황에서 이들이 그냥 최소한 3야드는 먹어줄 수 있는 카리먼트에게 공을 건네준다든지, 뭐 이들이 이 숏 야디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창의적인 그 언더센터에서의 뭐 각종 리버스 스윗 플레이 뭐 이러한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고포릿을 했고, 그리고 고포릿을 했는데 왜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패싱 플레이를 꺼내 들어서 결국 고포릿을 실패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경기를 내주게 되었어요. 정말 아쉬웠던 선택이었고요. 최근 앤디 리드의 이 플레이 콜, 올 시즌 지속되었던 썰드다운에서의 실패, 그리고 이번 경기 고포릿,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 여지가 많았던 시즌이었고요. 물론 캔자스시티라는 팀이 현재 이 슈퍼볼에 3년이나 연속 진출했고, 뭐 그러한 부분들 아마 리그의 어떤 팀보다도 여유가 없었을 이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 시즌 이들의 슬럼프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저는 새로운 탤런트를 데려오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래야만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빌 벨리책과 뭐 톰 브래디, 이들의 뉴잉글랜드 왕조는 매년 새로운 팀을 창조했어요. 매년 새로운 선수들을 가지고. 정말 이들의 오펜스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캔자스시티의 오펜스는 지금 몇 년째 똑같아요. 물론 캔자스시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슈퍼볼 리핏을 해냈고 슈퍼볼에 3번 연속 진출하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올해 단 한 번의 실패로 뭐 이들을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닌 팀처럼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렇지만 오프 시즌부터 이들의 팀 빌딩이 의문을 받는 상황이었고, 시즌이 진행되는 순간까지도 이런 똑같은 문제들을 알고서 방치한 것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단지 쿼터백과 코칭진을 믿는 것을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다이너스티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본인들이 믿었던 그 코칭진, 앤디 리드 감독과 스페그 코치가 뭐 마법을 부려가지고 다 해결할 거야. 근데 올해는 그 코칭진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앤디 리드와 스페그 코치, 그리고 빌딩 전체가 다이너스티임에도 불구하고 이 캔자스시티라는 팀은 항상 유지되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뉴잉글랜드 왕조 시절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는 뭐 시애틀 시옥스가 뭐 2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을 했던 그 시기를 보시면 전력 유출이 굉장히 심했어요. 뉴잉글랜드 출신의 뭐 코치들 다 다른 팀의 감독으로 떠나고 GM으로 떠나고 막 했죠. 근데 오직 캔자스시티 칩스만 다이너스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 디펜스 플레이 콜러 안 나가요.
유일하게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던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계속 여정이 지속되니까 그들도 분명히 지치거든요. 너무 여정이 길긴 했어요. 조직 전체가 지친 기색이 역력해요. 그렇게 오래 달리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아이디어도 고갈되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잘 나가는 팀들은 스태프를 뺏기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물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그것이 그 사람이 뭐 직책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새로운 팀으로 결국 변신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칩스는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유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되는 그러한 과정에 현재 빠지게 되었다. 지금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제는 우리도 한번 다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런 좀 늙은 코치들이 분명히 본인들의 시계가 다 됐을 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젊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아요. 뭐 풋볼이라는 스포츠를 떠나서 모든 뭐 비즈니스 또는 뭐 관계 이런 것들 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 칩스라는 팀, 앤디 리드 감독을 믿는 것은 앤디 리드 감독이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진짜 말년에 막 쫓겨났던 그 앤디 리드 감독이 캔자스 시티에 와가지고 알렉스 스미스랑 정말 좋은 시즌을 만들어냈고 또 알렉스 스미스와 좀 이렇게 시들어 가니까 또 패트릭 마홈스라는 또 엄청난 쿼터백을 발굴해내어서 변신을 여러 번 거뒀던 감독인 만큼 이번에도 저는 앤디 리드 감독이 있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라는 팀이 새로운 팀을 만들매 있어서 저는 믿음이 가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어요. 텍산스의 오펜스도 분명히 힘든 경기였어요. 스패그가 미친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아니 그냥 칩스 디펜스가 잘한 것을 떠나서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이어지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날 캔자스 시티의 쿼터백 압박률이 54.3%였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사실상 스트라우드가 이번 경기에 구급실에 안 실려간 게 신기할 정도다. 그 정도였고 굉장히 힘든 경기였을 거고 또 그 상황에서 포켓을 막 빠져나오고 막 스크램블 하면서 패스 던지고 막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 나가는 모습이 약간 작년 LA 차저스와의 그 와일드카드 라운드 경기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듯한 인상적인 모습이었고요. 먼저 칩스의 디펜스가 기본적으로 좀 블리츠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미친 듯한 블리츠 컨셉들. 내가 진짜 이거 플레이오프에서 쓰려던 건데 지금 플레이오프도 못 갈 위기니까 내가 미리 쓴다 라고 스페그 코치가 좀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친 블리츠 컨셉들 준비해가지고 휴스턴 텍산스의 오라인이 현재 개개인의 블락 능력도 떨어지지만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블리츠 픽업이 절대 안 된다라는 점들을 착안해가지고 아예 이들의 오라인을 카오스로 만들어냈고 이 블리츠를 통해서 나중에는 블리츠를 안 해도 블리츠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이들은 이 휴스턴 텍산스가 안 되겠다. 우리 6명의 오라인 세우자. 전보 패키지 가자 했어요. 근데 칩스는 3명만 패스러시를 보냈거든요. 3맨 러시하고 8 커버리지 드랍 했거든요. 근데 6명으로 3명을 못 막아요. 그것도 심지어 퀵 프레셔를 또 허용하기도 했고 정체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칩스의 디펜스는 크리스 존스가 미쳤던 경기였죠. 특히 에드 잉그램과의 초반 매치업은 이거는 진짜 불쌍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리스 존스가 대활약을 펼쳤고 크리스 존스가 아니었다라면 저는 칩스가 진짜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매치업이 휴스턴에게 이어졌지만 텍사스는 또 꾸준하게 이 전보 패키지를 통해서 최대한 런더볼을 추구하였고 여기서 파생된 플레이 액션에서 니코 콜린스에게 46야드짜리 스플래시 플레이를 만들기도 했었죠. 또한 칩스는 썰드다운에서 니코 콜린스를 더블 커버리지를 붙였는데 이게 초반에는 효과를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니코 콜린스에게 이게 주의가 쏠리다 보니까 런닝백인 우디 마크스를 아예
라인베커인가 뭐 세이프티가 놓쳐가지고 가벼운 체크다운 패스로 터치다운을 허용하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휴스턴의 오펜스는 좀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이 이 팀을 구하는 플레이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냈고 그 결과 승리를 한 것 같아요. 또한 디펜스가 엄청난 수준이고 오펜스에서 이번 경기처럼 턴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처럼 약간 이상한 흐름으로 또 이상한 승리를 앞으로도 지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승 5패고 앞으로 카디널스와 레이더스 2연전이 있고 뭐 다 이긴다고 하면은 10승 5패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 마지막에 LA 차저스 원정하고 인디애나 콜츠가 있는데 뭐 인디애나 콜츠는 지금 데니얼 존스가 시즌 아웃이고 뭐 필립 리버스가 이제 뛰게 되는데 휴스턴 텍산스의 좀 승리 가능성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더 큰 상황이고 LA 차저스만 잘 이긴다면 12승 5패예요. 어쩌면은 진짜 디비전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시즌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예 예측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이번에 또 한 번 얻게 되었습니다. NFC는 미친 것 같아요. 어제 1번 시드였던 시카고 베어스가 오늘 7번 시드예요. 먼저 1번 시드의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또 라이벌 팀에게 지면서 그게 떨어지니까 더 기분은 좋지 않네요. 베어스의 입장에서 너무 명백한 한계를 본 경기였어요. 오펜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자면 오펜스는 뭐 만족합니다. 패커스의 디펜스는 진짜 단단한 팀이에요. 뭔가 꼭 화려한 이 하이라이트성 플레이를 만들지 않더라도 세컨더리가 워낙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또 태클링이 확실하고 또 디펜시브 라인에서는 마이카 팔슨스라는 이 엄청난 알파의 존재감 그리고 그를 활용한 프론트의 운영 방식들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그동안 칭찬을 많이 받았었던 시카고 베어스의 오라인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털린 경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존슨의 러싱 게임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들이 가진 피지컬을 통해 패커스를 밀어냈고 러싱에서 빅플레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꾸준히 패싱으로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상황에서 벤 존슨 감독의 선택은 플레이 액션이었어요. 우리는 러싱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너네를 충분히 밀어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더센터에서 최적의 패싱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시카고의 생각이었어요. 그 결과 시카고의 이번 경기 플레이 액션 사용률이 무려 61.5%였어요. 보통 플레이 액션 좀 썼네 하면 30%고 와 좀 많이 썼다 하면 40%거든요. 근데 플레이 액션은 61.5%나 저는 제 인생에서 플레이 액션을 이렇게 많이 쓴 경기 자체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플레이 액션은 분명히 효과적으로 먹혀들었습니다. 22번 사용해서 14번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144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사실 마지막 인터셉션 장면만 아니었으면 저는 완벽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패커스의 디펜스가 워낙 막강하다는 걸 좀 감안하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 현재 이 막강한 그린베이 디펜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진짜 케일러 윌리엄스를 막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진짜 뭐 포켓에 가둬서 뭐 샷건에서 시작시키고 플레이를 했다면 저는 케일러 윌리엄스가 굉장히 불안했을 거고 볼을 더 질질 끌었을 거고 더 많은 재앙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면서 더 빠른 리드와 더 많은 공간을 보게 만들므로써 케일러 윌리엄스가 활약할 무대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케일러 윌리엄스는 분명히 움직이면서 공을 던지는 패스 능력 하나는 리그 1등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뭐 레드존에서 1야드 터치다운 장면 또 뭐 그 외에도 끊임없이 막 그린베이 수비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정말 타이트한 공간에 완벽히 그 패스를 꽂아내는 그 모습들 그것도 움직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마 마지막 인터셉션 장면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만큼 좀 그러니까 이전의 플레이들에서 너무나도 성공을 거두어서 좀 자신감이 과했던 것 같아요. 물론 패스를 성공시킬 가능성도 있었지만 오른쪽으로 달리면서 패스를 던지는 거랑
왼쪽으로 달리면서 패스를 던지는 난이도 자체가 확연히 달라요. 이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아마 좀 더 이 탭해가지고 좀 자세를 가다듬고 던졌다면은 좀 더 늦게 던졌으면은 정확성 자체는 높았겠지만 수비수가 리커버할 가능성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케일럽이 좀 무리하게 던진 거예요. 아, 나는 던질 수 있어. 이거 나 잘했어. 근데 언더스로우가 나왔고 결국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죠. 아무튼 케일럽과 벤 존슨 이날 완전 컨셉 하나를 진짜 진득하게 파는 이 모습들을 보여줬고 저는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전반전에는 좀 꼼짝 못하긴 했지만 후반전 이들의 의도가 분명히 먹혀들었어요. 아마 벤 존슨 감독의 이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인게임 어드저스트먼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고 후반전에 어떻게 나와야 되고 또 뭐 러싱이나 패싱의 그런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경기 도중에 정말 감각으로 느끼는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가 진짜 이 후반전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패커스의 디펜스가 좀 웬만해서는 잘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야드를 내주긴 내줘도 캐치를 내주긴 내줘도 그 이상을 좀 내주지 않았고 서드 다운에서도 뭐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이 프리러셔를 보내고 상대 턴오버의 기회를 여러 번 놓치지 않았다는 점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린베이의 오펜스 저는 점점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 에피소드들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맷 라플라 감독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약간 보답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물론 라이벌 팀이고 패커스한테 진 거는 분하지만 아, 맷 라플라가 이제 길을 찾고 있구나. 나는 믿었으니까. 일단 이번 경기는 패커스에게 진짜 절실했던 선수가 돌아왔어요. 제이든 리드라는 이 리시버의 복귀가 확실히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18야드짜리 뭐 큰 패스도 잡아주었고 또 스윕 플레이로 통해서 큰 거를 하나 해줬고 결국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그동안 필요했던 이 스피드스터 타입의 리시버가 돌아왔어요. 가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펜스의 수평 위협을 그냥 그린베이 시즌 초에 기억하시죠? 그냥 막 이 스윙 스크린 패스 막 레드존에서 썰드다운에서 막 아무 대책 없이 막 던지고 그래가지고 막 팬들이 화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수평 위협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선수가 돌아왔고 이 말은 이미 조던 러브가 다운필드 패싱의 제왕으로 불리는 만큼 수직적인 위협은 이미 치고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평도 가지고 있다. 필드의 모든 곳을 공략할 수 있다. 디펜스의 입장에서 커버해야 할 범위가 전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간히 퀵 패싱 돌리고 스크린과 미스 디렉션 플레이도 섞으면서 잽을 던질 수도 있고 또 크리스찬 왓슨, 뭐 머스그레이브 이들을 활용한 다운필드 공략도 가능하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조시 제이콥스 이들의 런닝백도 시즌 초에 좀 고전했던 것과 다르게 최근 이 런닝백의 폼이 좀 돌아왔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런과 패스의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맷 라플라 감독의 입장에서 거의 모든 패를 지금 다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터커 크래프트가 아웃이 되어가지고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서 대한 확실한 타겟이 아직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돈테비안 윅스도 이번 경기에 거의 나오질 않았고 잘했는데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안 나왔고 그리고 머스그레이브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경기에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터커 크래프트 같은 그런 존재감은 안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이 선수가 스텝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어쩌면 해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왜냐면 아직 특출난 선수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맷 라플라 감독의 뭐 플레이 디자인이나 그리고 그 방면에서 그래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 자체는 있다고 봐요. 이번 경기에서 패커스의 오펜스가 보여줬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베어스가 뭐 뻔하게 블리츠를 많이 썼어요. 42.3%로 블리츠를 썼는데 프리뷰 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리그에서 가장 블리츠를 못하는 팀이 시카고 베어스예요. 블리츠 상황 속에서 조던 러브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대신에 폭탄들을 얻어 맞았습니다. 제로 블리츠 상황에서 크리스찬 왓슨에게 23야드짜리 터치다운을 하나 맞았고 또 블리츠 상황에서 이 싱글아이 커버리지 상황에서 왓슨한테 41야드짜리 그 슬랜트 한 라우트 그냥 제대로 당했죠. 이번 경기 조던 러브가 11번의 블리츠 상황에서 8번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2개의 터치다운과
150.0의 패서 레이팅을 기록했어요. 베어스의 입장에서는 물론 포맨 러시가 안 되니까 뭐 블리츠를 쓸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뻔하고 블리츠가 안 통하는데 이렇게까지 고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싶긴 했어요. 베어스는 그래도 뭐 또 인터셉션, 턴오버 하나 기록을 했는데 뭐 프리뷰 때 말씀을 했듯이 터치다운 3개, 인터셉션 하나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조던 러브가 이 대거 컨셉에서 디그라우트를 향한 리시버에게 공을 던졌는데 좀 호흡이 안 맞았어요. 너무 낮게 던져가지고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서의 발전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남은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턴오버를 가져오긴 했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에게 도달하지 못했던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였고 앞으로 상대하는 팀들을 막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뭐 시카고 베어스는 오펜스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케일럽도 뭐 제이든 다니엘스나 드레이크 메이급으로 확실한 이 무언가를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실수를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고 경기에서 본인의 활약이 좀 미세하게나마 이 존재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도 이 베어스 팬 입장에서는 되지 않을까요? 패커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팀이다, 우리가 디비전 리더다, 우리가 북부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진짜 다음 주 덴버와의 경기에서 우리 팀의 오펜스 지금 좀 물 올랐는데 돌아온 것 같은데 너네 팀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인지 검증해보자. 이 진검승부를 통해서 패커스가 과연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틸러스 대 레이븐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마이크 톰린이 보통 처참한 경기력을 선보여서 그 주 동안 한 주 동안 조리돌림 받으면은 또 그 다음 주에 막 업셋 승리를 막 만들면서 또 연장 계약 막 체결하고 끝나잖아요. 항상 봐왔던 시기예요, 이 스틸러스의 승리. 근데 그래도 이번 승리는 조금 의미는 있었어요. 에런 로저스가 스틸러스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펼쳤으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 이들을 비판했던 요소들을 뭐 진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려고 했나 싶었어요.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뭐 너무 쫄아있다, 턴오버 안 주려고 뭐 숏패스만 한다라고 하니까 경기 첫 플레이를 52야드짜리 딥패스를 성공시키지 않나, 또 뭐 DK 메칼프 데려와서 써먹지도 않는다 하니까 뭐 트레이드 왜 했냐 하니까 DK 메칼프가 바로 팀 내 최다 타겟, 최다 야드, 그것도 청크 플레이들을 연달아 성공시키지 않나, 그들답지 않았던 이 스틸러스의 경기였는데요. 먼저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에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의 두뇌와 경험과 어깨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상당한 에런 로저스도 이 선발 쿼터백으로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어깨는 리얼이기 때문이에요. 운동 능력은 분명히 끝이에요. 끝났어요. 예전처럼 움직이면서 뭐 패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뭐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못 봐요. 그냥 끝났어요. 근데 포켓 안에서 그래도 그가 아직도 강력한 어깨로 패스를 뿌리고 뛰어난 두뇌로 퀵게임을 조종하는 것은 분명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림이에요. 그렇기에 스틸러스도 DK 메칼프라는 이 사이드라인 학살자 타입의 리시버를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로저스에게 짝을 맞춰줬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올 시즌 이들은 그 활용도가 너무나도 없었어요. 뭐 쿼터백, 코치, 감독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DK 메칼프의 활용도가 너무 적었고 그를 활용하는 방법도 딥 스트레처가 아닌 스크린 야드 애프터 캐치였어요. 지금 DK 메칼프의 시즌 캐치가 52개인데요. 케네스 게인웨이라는 러닝백이 50개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두 선수가 받는 연봉이 몇십 배가 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누구를 위해 오펜스를 짜야 하고 그 선수의 재능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스틸러스는 그동안 실패한 코칭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뭐 이번 경기 좀 비판이 과했나봐요. 마이크 톰린 본인 스스로 이 해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들을 줄 몰랐나봐요. 바로 오펜스를 바꿨어요. 첫 플레이를 샷 플레이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그 이후로도 메칼프를 고립 상황에서의 엑스 리시버로 우리가 알던 시애틀 시절의 메칼프로 활용도를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뭐 이해했겠죠.
근데 이게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안 됐으면은 너네가 그동안 뭐 쇼패스하고 뭐 타이트엔드랑 런닝백에게 스냅을 몰아준 거를 이해해. 근데 아니 메칼프 대활약을 펼쳤잖아요. 승리를 거뒀잖아요. 디비전 라이벌 상대로. 아직도 로저스는 엄청난 패스를 던질 수 있고 필드를 스트레치했을 때 스틸러스의 오펜스가 뭐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뭐 메칼프 말고도 또 다른 리시버 그 조그마한 리시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이름이 아무튼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어요. 왜 도대체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디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그 빌어먹을 커버 3 스킴 이번 경기에서는 존 프레셔 패키지 인버티드 템파 2로 이어진 그 플레이를 통해서 라마 잭슨을 제대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색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들이 펼쳤던 커버 3, 커버 1, 맨프리 커버리지가 아니라요. 물론 그 모습들이 아직 익숙하진 않으니까 완벽히 물 흐르듯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스틸러스의 디펜스 픽처가 아니다 보니까 쿼터백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거 펼칠 만한 애들이 아닌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데리우스 슬레이를 방출하고 백업들인 뭐 에콜스와 피에르 현재 굉장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고 이때까지 이름값만 보고 선수를 기용했었던 이 스틸러스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이 팀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스틸러스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할 거예요. 스틸러스는 시즌 중반에도 분명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본인들의 길로.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다. 그냥 우리 하던 거 할래 라는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마이크 톰린 또 지고 하면은 막 해고해라 이런 미디어의 압박이 나올 텐데 이들이 과연 변화를 선택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븐스의 경우에는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닌 팀이에요. 물론 이들이 라마 잭슨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기대를 모으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의 라마 잭슨은 팀을 캐리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팀이 전체적으로 강팀을 이기기는 힘든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경기 초반에 이 TJ 왓이 백사이드에서 런닝백을 덮쳐가지고 이 태클 for 루즈를 만들었던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한 2번인가 정도 있었는데 보통 레이븐스라는 팀을 상대로는 백사이드 엣지러셔가 사실 이렇게 런닝백을 덮치는 플레이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라마 때문에 쿼터백 이 라마 잭슨이 뭐 존 리드 플레이를 펼치거나 또는 언더센터에서 그냥 블랙으로 빠져가지고 뭐 20야드짜리 스크램블 러싱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사이드 엣지러셔들은 어정쩡하게 막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TJ 왓이 그냥 전력으로 런닝백을 쫓았다. 이 말은 이제 디펜스가 라마 잭슨의 발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물론 라마가 아직도 잘 뛰는 선수죠. 사실. 근데 그가 예전만큼 뛰지 않을 것을 좀 예상하고 있고 혹시 라마 잭슨이 뛰더라도 예전만큼의 그 위협을 주지 못한다. 우리 그냥 라마 잭슨한테 뭐 6야드, 7야드 스크램블은 내줄 수 있어. 뭐 예전처럼 2, 30야드 못 줄 거야. 얘 그 정도로 뛸 지금 여력이 없어. 라는 거예요. 물론 라마도 이번 경기에서 스크램블로 야드를 따내긴 했지만 최근 그의 러싱에서의 위험 요소 또는 오프 스크립트 상황에서의 플레이 창출 능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마가 팀을 캐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명 이들의 오펜스는 위협적이질 못해요. 뭐 데릭 헨리가 아직도 뭐 경기랑 슈퍼플레이를 한 번씩 보여주고는 있다지만 예전에 제가 알던 데릭 헨리는 5야드 가요. 다음 플레이 7야드 그러다가 20야드 그러다가 또 5야드 뭐 6야드 그러다가 또 60야드 터치다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1야드, 2야드, 40야드, 1야드, 1야드 약간 이런 식이에요. 좀 플레이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아직도 좋은 선수인 것은 맞지만 데릭 헨리 혼자서 팀을 캐리하는 급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 작년에 비해서 폼이 좀 많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리시버진도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라이트 가드인 뭐 데니얼 펠렐레 이 선수는
뭐 태양에 눈이 멀어서 뭐 선수를 막지 못한다 막 그 셔넌 샤프가 비판했던 거 뭐 재밌었던 그런 평도 있었고, 전체적인 탤런트 자체가 오펜스에서 좀 좋은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디펜스도 마찬가지고요. 스틸러스 오펜스한테 이렇게 빅플레이를 허용하는 것은 디펜스가 좋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들의 코너백들은 1대1에서 상대 리시버의 샷플레이들을 막지 못했고, 포맨 러시 하면은 그냥 에런 로저스 하루 종일 서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무슨 저는 실버타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노인 공격 이렇게까지 해주나? 라고 싶을 정도. 안 되겠으니까 막 블리츠를 막 던지는데, 제로 블리츠 상황에서 에런 로저스가 블리츠 할 거 뻔해 해가지고 쉽게 간파해가지고 제일런 워렌에게 터치다운 아주 쉽게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전체적으로 뭐 매듀비케라는 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팀들은 다 이 정도의 부상은 안고 있어요. 시즌마다. 부상이 있어도 좋은 뎁스로 그걸 최소화하고 좋은 스킴과 코칭으로 좋은 디펜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레이븐스 이 팀의 디펜스는 재능도 없고 그것을 메꿀 만한 뭐 창의성도 없고, 그리고 뭐 코칭? 맨날 시즌 초에 뭐 커뮤니케이션 실패해서 리그 최악의 디펜스다. 매년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지금 2년 동안. 진짜 좋은 디펜스는 누군가 빠지더라도 티가 잘 나질 않아요. LA 차저스 뭐 디펜스 부상자가 있다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AL 램스 뭐 탤런트 딸린다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물론 그것이 좋은 탤런트를 통한 뭐 뎁스 구축이 아니더라도 백업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진심이고 선수들의 플레이 숙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펜스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레이븐스는 특정 선수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커요. 이 팀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막 카일 해밀턴을 매년 어디다 두어야 하냐, 뭐 라인에 세우면 안 되냐, 뭐 싱글아이 세이프티로 두면 안 되냐, 이제는 또 뭐 슬락 코너백으로 두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맨날 카일 해밀턴을 어디에 두어야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시스템 자체가 좋게 볼 게 아니라, 물론 카일 해밀턴 자체는 좋게 보죠. 정말 대단한 선수. 근데 그 디펜스 자체는 형편없는 거예요. 이 선수를 어디에 두든 디펜스가 잘 굴러가는 것이 진정 좋은 디펜스예요. 지금 레이븐스의 남은 스케줄이 벵갈스, 패츠, 패커스, 스틸러스예요. 저는 반반이긴 해요. 진짜 4패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한 3승은 또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디비전 라이벌인 벵갈스와 스틸러스를 잡는다면 8승 9패예요. 물론 8승 9패로도 디비전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일단 뭐 플레이오프에 가더라도 거의 광탈당할 경기력이라고 보고요. 이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현 체제를 어쨌든 유지했잖아요. 이 토드 먼킨 코치와 함께 뭐 MVP 시즌도 따냈고 정말 좋은 이 퍼포먼스를 이어갔었는데 결국 플레이오프에서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이들의 오펜스진, 웨폰진만 살펴도 지난 몇 년간 그 선수들 그대로예요. 코칭진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오펜스 자체가 뭐 캔자스 시티 칩스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이 자기들의 그 우물에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펜스의 경우에는 잭 오어 코치 자르고 새로운 사람 데려와야죠. 이 팀의 디펜스는 그냥 내년 시즌에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레이븐스도 시즌을 날리게 된 상황 속에서 뭔가 과감한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he first player that you will have coached that's older than you? I've coached someone who was older than me before, so it's obviously with age, everyone gets older. So, yeah, that was true 10 years ago. So, yeah. 지금 리그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은 역시 필립 리버스의 복귀죠. 인디애나 콜츠가 주전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가 이제 시즌 아웃을 당했고, 뭐 단순히 올해를 떠나서 내년에도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황이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이 부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쿼터백이 가진 뭐 성품,
정말 노력하는 선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진정한 리더 타입의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쿼터백들을 원하고 또 베테랑 쿼터백들이 잘 활약할 수 있는 이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에서 데니얼 존스가 쿼터백 커리어를 다시 썰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역량이 뚜렷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콜츠라는 팀이 디펜스적으로도 리그에 있는 뭐 덴버나 휴스턴급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 시즌 뭐 소스 가드너에게 1라운드 픽 2장을 주고 영입했던 트레이드는 분명히 성급했던 것이고 좀 후폭풍이 따라올 거라고 저는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데니얼 존스가 부상을 안 당했더라도 지금 당장 경쟁력을 뭐 시즌 초반처럼 유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데니얼 존스가 뭐 부상을 안타깝게 당하면서 이들의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까지 굉장히 줄어드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올해 진짜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라도 하자 라는 취지로 결국 필립 리버스에게 전화를 걸게 된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필립 리버스라는 쿼터백이 뭐 지금 44살이고 이게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 인디애나 콜츠가 내년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저조차도 궁금합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데니얼 존스와의 계약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다시 찾아왔어요. 소스 가드너 영입 이후에 이들은 분명 데니얼 존스에게 연장 계약 시에 레버리지를 분명 잃었었어요. 왜냐면 데니얼 존스가 나 돈 이만큼 안 주면 나 떠날 거야, 너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1라운드 픽 2장 태웠고 슈퍼볼을 지금 당장 바라보고 있는데 나에게 돈 줘, 나 안 그러면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협상에서의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만큼 분명 콜츠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데니얼 존스가 부상 당했고 이제는 데니얼 존스가 콜츠에게 나 버리지 마, 나 부상해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자 라는 식으로 인디애나 콜츠가 뭐 굉장히 싸게 또는 뭐 합리적인 2년 정도의 계약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서 옵션이 더욱더 다양해진 것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올해라는 취지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이들의 플레이오프 런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 위기가 봉착된 건 사실이고, 또 내년 시즌에도 드래프트 픽이 없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이 없기 때문에 뭐 쿼터백을 당장 즉시 전력감의 선수를 뽑기는 어렵고, 뭐 데니얼 존스를 데려온다든지 또는 또 다른 베테랑 쿼터백을 뭐 데려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필립 리버스의 영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회의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필립 리버스가 경기를 뛴 뭐 4년 전 이 마지막으로 경기를 뛴 그 플레이도 봤을 때 분명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쿼터백이 가진 그 어깨가 분명히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나 뭐 스피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리버스가 좀 버거워한다, 어깨가 좀 확실히 늙어 보인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분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뭐 4살이나 더 먹었어요. 44살, 뭐 톰 브레디도 아니고 44살에 이 쿼터백을 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수준인데,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물론 필립 리버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팀인 것은 맞아요. 쿼터백, 뭐 베테랑 쿼터백이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오펜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셰인 슈타이켄 감독과 필립 리버스가 그런 오랜 유대 관계가 있는 만큼 뭐 만약 돌아오는 팀을 정한다면 인디애나 콜츠라는 것이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근데 이 쿼터백이 가진 그런 피지컬리티, 그런 요소들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한 뭐 콜츠의 리시버진이나 또는 런닝백들이 분명 시즌 초에 대활약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대 팀들이 분명히 적응을 했어요. 이 팀의 오펜스, 너네 RPO 위주의 이 베이스 오펜스를 펼치잖아, 우리 그냥 단순하게 너네 맨 커버리지로 그냥 위주로 막아버릴 거야 하고 나니까 인디애나 콜츠의 오펜스의 그 득점력, 정말 어마어마한 그 패싱 게임,
다 사그라 들었잖아요. 디펜스는 분명히 콜츠의 오펜스에 적응을 하고 있었고, 과연 데니얼 존스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오펜스의 플레이북보다 필립 리버스가 펼칠 수 있는 플레이북이 과연 더 많을 것이냐 물었을 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리버스가 펼칠 수 있는 플레이는 분명히 명백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데니얼 존스는 오히려 뭐 러싱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부상에 당하기 전까지 그런 요소를 더욱더 활용하면서 이 시즌 초반에 상대 디펜스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물론 다 까봐야 알겠죠. 진짜 필립 리버스가 뭐 전성기급의 그런 몸을 유지해가지고 돌아와서 막 뻥뻥 날려가지고 막 마이클 핀맨과 알렉 피어스에게 막 30야드 40야드 매 플레이마다 드라이브마다 막 패스 던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라이트 박스 됐으면 또 조나단 테일러가 막 질주해가지고 막 3개의 터치다운 기록하고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팀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어쨌든 이 고육지책으로 이 필립 리버스를 데려온 만큼 무언가 업사이드를 높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뭐 콜츠 팬분들이라면 또 필립 리버스의 팬분들이라면 진짜 최대한 이 기대치를 낮춘 채 그냥 리버스라는 이 정말 터프한 쿼터백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그의 플레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자. 라는 취지로 이들의 시즌을 앞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비전 라이벌인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기어스가 지금 폼이 좋잖아요. 어쨌든 휴스턴의 경우에는 뭐 오펜스는 엉망이라고 해도 CJ 스트라우드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 보이고 니코 콜린스도 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막강한 디펜스가 있어요.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잭슨빌 제기어스도 리암 코엔 감독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매 플레이마다 오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트레버 로렌스가 아무리 진짜 등신이어도 이거는 떠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냥 입에다가 떠먹여지고 있는 만큼 이 잭슨빌이라는 팀도 굉장히 무서운 팀이거든요. 과연 이 팀들 사이에서 인디애나 콜츠가 정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올 시즌 이 과정에 있어서 1년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뭐 트레이드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구단주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구단을 처음으로 이제 총 지휘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위닝 시즌을 거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한 욕심 하나하나가 이 팀의 운영을 좀 망치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15주차 경기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레이븐스와 벵갈스의 경기가 있어요. 레이븐스가 현재 원정팀이지만 2.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뭐 벵갈스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 버로우가 좀 현타가 오는 그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조 버로우도 뭐 앤드류 럭처럼 은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막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경기 되게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홈 경기인 만큼 디비전 라이벌인 레이븐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벵갈스가 저는 의외의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레이븐스라는 팀이 현재 디펜스에서 특히 뭐 이들의 세컨더리진이 이 상대 뭐 넘버원 리시버 이들의 뭐 빅플레이를 막는데 분명히 고전했어요. 저번주 스틸러스전에서도 이 DK 메칼프를 막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 버로우가 진짜 어마어마한 패싱 게임을 뿌린다면 레이븐스의 오펜스보다 현재 벵갈스의 오펜스가 좀 더 폭발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업셋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 벵갈스의 2.5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나아 보여요. T 히긴스라는 리시버가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T 히긴스만 딱 출전을 한다면 히긴스와 체이스 아마 레이븐스의 이 세컨더리즈는 거의 폭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LA 차저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예요. 이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 입장에서는 뭐 플레이오프 가능성 15%라고 했나요? 그것을 이제 더 늘리려면 어쨌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죠. 홈 경기인 만큼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경기예요. 반면에 차저스는 뭐 디비전 이 와일드카드 이 후보 중에 하나로서 이 칩스에게 지금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서 끝까지 와일드카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차저스의 경기, 뭐 저번 주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분명히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승리가 아닌 승리였다고 할까요? 물론 승리를 해서 패배를 한 이글스는 정말 한심한 팀이지만 어쨌든 차저스 입장에서도 이들의 특히 오펜시브 라인진이 진짜 저스틴 허버트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그냥 우리 저스틴 허버트 마음에 안 드는데 죽이자, 상대 패스러셔 다 허용해, 약간 뭐 작당모의 했을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허버트가 폭격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심지어 그렉 로만 코치,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도 뭐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패싱 게임에 있어서 좀 항상 단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코치잖아요. 그래서 캔자스 시티 칩스, 크리스 존스가 최근 이 시즌 후반에 들어서 좀 되살아난 감이 있는데, 저는 차저스의 오라인에 폭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스틴 허버트가 또 한번 막 진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 막 부상도 당하고 막 손가락 부러지고 막 갈비뼈 나가도 막 그냥 터프하게 그냥 공 뿌려내고 그런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뭐 이글스의 디펜스도 막강했지만 이글스의 오펜스가 형편없었죠. 그것보다는 저는 캔자스 시티의 오펜스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차저스의 디펜스도 정말 실수 없고 정말 끈끈한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앤디 리드 감독이 뭐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의 그 희망을 진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만큼 칩스가 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칩스의 5.5포인트를 커버 승리를 한번 꼽아 볼게요. 칩스가 한 10점 차 정도의 이 점수 차를 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경기도 진짜 진다 하면은 뭐 그거는 시즌을 접어야 되고 또 반성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다음 경기는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 간의 경기이고요. 빌스가 원정팀인데 1.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사실 이 경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단 두 팀 간의 맞대결 첫 번째 경기는 뉴잉글랜드가 이겼고요. 또 이번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스가 좀 더 이름값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일단 뉴잉글랜드라는 팀이 뭐 그동안 뭐 스케줄이 좋았다, 뭐 양악은 확실하게 하는 팀이다, 뭐 이렇게 사실 평가를 받았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 다른 정말 막강한 팀들은 이 스케줄이 진짜 강팀들과의 그런 매치업이 이어졌었고 그것과는 다르게 뉴잉글랜드가 비교적 편한 스케줄을 지금까지 밟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풋볼팀이 그렇다고 뭐 거품이냐, 뭐 사실은 약한 팀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뉴잉글랜드는 분명 끈끈한 팀이에요.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오펜스 쪽에서 드레이크 메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딥볼을 잘 던지는 쿼터백을 꼽으라면 드레이크 메이예요. 이 쿼터백이 던지는 정말 뭐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타입의 딥볼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낮게 날아가는데 정확하게 이 케이션 부티의 손에 그냥 탁 안착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딥볼들을 보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 선수가 물론 디시전 메이킹이 느릴 때도 분명히 있고 뭔가 아직 이렇게 로봇처럼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팀의 이 위기 상황에서 이 팀을 구해내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만큼 이 조시 알렌과의 그런 퍼포먼스 싸움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한 뭐 마이크 맥다니엘 이 코치가 그려내는 뭐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뭐 그런 막 페이크 플레이, 페이크 블락 해가지고 막 플레이 액션 걸고 뭐 이런 플레이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현재 이 빌스의 디펜스가 튼튼하지 않은 만큼 패치가 충분한 득점은 거둘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빌스의 오펜스가 얼마나 많은 득점과 이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저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빌스가 분명 저번 경기에서는 아쉬웠어요. 이들의 오펜스가. 지금도 뭐 사실 뭐 조시 앨런의 퍼포먼스가 최상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최상급은 아니라고 봐요. 작년 MVP 시즌처럼.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 풋볼의 색깔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조시 앨런이 뭔가 이 드레이크 메이와의 그 슈퍼플레이 대결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수준 자체는 저는 된다고 봐요. 그가 뭐 예전만큼 엄청 정교하고 작년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올해가, 그래도 이 팀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올해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빌스의 오펜스, 저는 이 뉴잉글랜드의 무언가 살짝 좀 과대포장된 그 디펜스를 상대로 전진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턴오버나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저는 빌스에게 좀 더 이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빌스의 1.5포인트를 선택하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뭐 뉴잉글랜드나 버팔로 지금 당장 진짜 50대 50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강해요. 근데 뉴잉글랜드의 러싱 게임보다는 빌스의 러싱 게임을 현재 더 많이 믿고 있고, 그리고 뭐 드레이크 메이가 이끄는 패싱 게임이 정말 막 MVP 수준급, 진짜 완벽한 뭐 결점 없고 뭐 필드 모든 곳을 공략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빌스의 패싱 게임도 당연히 불안정해요. 근데 그 수준을 이 쿼터백들의 역량으로 무언가 이제 채우는 스타일인데, 결국 러싱 게임이라는 요소가 그렇다면 더욱더 이 승리를 판가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덴버 브론코스. 이 패커스가 원정팀인데 2.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덴버 입장에서는 이거 이겨야지 이제 넘버원 시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팀들은 뭐 정말 좋은 디펜스를 가진 팀들이고, 또 뭐 오펜스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죠. 덴버의 오펜스는 분명히 좀 결함을 가지고 있고, 보닉스와 션 페이튼이 뭔가 화합되지 않는 모습들, 분명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반면에 그린베이 패커스, 맷 라플라 감독과 이 조던 러브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직하게 이 밀어낼 수 있는 러싱 게임 또한 보유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패커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패커스의 2.5포인트 커버. 일단 두 팀 모두 디펜스는 막강해요. 그래서 뭐 덴버가 경기 초반부터 그린베이 패커스를 압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저번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블리츠 상황에서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 덴버 벤스 조셉 코치가 블리츠에 일가견이 있는, 리그에서 정말 블리츠를 좋아하는 이 코치 중에 한 명이지만, 조던 러브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 덴버의 블리츠가 좀 무력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덴버의 블리츠는 시카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뭐 닉 보니토 그런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다가요. 뭐 대처를 할 수도 없게. 그렇지만 그래도 조던 러브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덴버 브론코스의 이 보닉스가 이끄는 오펜스를 상대로 패커스의 디펜스 굉장히 촘촘하고, 정말 뭐 미스테이크를 안 내주고 그냥 짧게 상대에게 기회를 점점 이제 없애는 그런 타입의 디펜스를 선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닉스한테는 좀 쥐약일 것 같아요. 보닉스는 차라리 오케이 싱글아이 맨 커버리지, 나 그냥 프랭클린에게 40야드 던질게, 약간 이러면은 좀 더 쉽게 경기가 풀리는 스타일인데, 디펜스인데 오히려 막 투하이 커버리지 펼치고 뒷볼도 못 던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언더니스도 막 촘촘해가지고 아씨 뭐 던질까 말까 막 그냥 내가 뛰자 하다가 막 힛 당하고 막 펌블 나오고, 약간 이런 경기, 이런 디펜스를 상대한다면 저는 브론코스의 오펜스가 좀 더 제약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2.5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LA 램스입니다. 램스가 홈에서 5.5포인트나 이제 페이버릿인 상황인데요.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항상 재밌죠. 뭐 작년에도 정말 한 끗 차이로 뭐 매튜 스태포드와 제러드 고프 간의 이 맞트레이드 대결 막 항상 진짜 화제를 모으고 정말 좋은 경기력을 펼치잖아요. 두 팀이 작년에 이제 1주차 경기에서 20대 26으로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두었고, 재작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23대 24로 또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둔 만큼 램스 입장에서는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입장일 것 같아요. 또 램스가 1번 시드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라이온스는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반드시 와일드카드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진짜 단두대 매치예요.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먼저 LA 램스 푸카 나쿠아가 미쳤어요. 그냥 던지면은 알아서 다 돼요. 그리고 디반테 아담스도 미쳤어요. 디반테 아담스는 레드존에서 그냥 던지면 다 잡아줘요. 다 터치다운이요. 저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이것을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본인들의 이 세이프티인 브라이언 브랜치가 뭐 부상으로 나간 상황에서 더욱더 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램스의 오펜스를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사실 램스의 디펜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분명히 저번 주 경기처럼 굉장히 짧게 이 뭐 3스텝 드랍백 기반의 이 퀵 패싱 게임 기반의 뭐 플레이 액션 위주의 그런 오펜스를 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이 라이온스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 라이온스의 정말 막강한 뭐 세인트 브라운이나 제이미슨 윌리엄스 이들을 사실 커버할 만한 이 램스의 세컨더리진이 저는 없다고 봐요. 매치업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램스의 디펜스가 물론 좀 막 촘촘하고 또 탄탄하고 막 빅플레이 잘 안 내주고 의외의 모습들을 막 코너백들이 활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라이온스만큼 폭발력 있는 오펜스를 온전히 제어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점수차나 뭐 그런 것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의 뭐 판단들, 뭐 고포릿을 시도했을 때 성공시킬 수 있느냐. 댄 캠벨이 이번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뭔가 뭐 고포릿 상황에서 진짜 준비해온 플레이콜을 뭐 제대로 꺼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라고는 보고 있고요. 저는 라이온스의 5.5포인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 자체는 뭐 필드골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이 물론 블리츠 상황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이 라이온스의 뭐 맨 커버리지를 해부할 수 있는 타입의 쿼터백은 맞지만, 뭔가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이 게임 플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항상 준비해 왔거든요. 이 매튜 스태포드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플레이들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거기서 뭐 펌블이나 이런 실수가 나오면서 라이온스가 어쩌면 앞서는 그런 그림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14주차 경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15주차 주요 경기들도 살펴봤는데요. 사실 매주 팟캐스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뭐 주요 경기들 분석하고 또 뭐 프리뷰만 하고 하는 것이 사실 똑같은 플랫폼을 쓰면은 좀 겹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 물론 매주 다른 이야기, 다른 풍성한 거리가 있는 것이 NFL이지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막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요. 뭐 지금 뭐 탑5 오펜스, 뭐 탑10 디펜스, 뭐 루키들의 활약 조명,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일단 매주 경기들의 필름을 보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다른 에피소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뭐 루키 선수들 막 필름 돌려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플레이오프 때까지는 비슷한 이 플랫폼으로 팟캐스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제가 좀 더 데이터가 쌓이고 좀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재밌고 좀 신박한 그런 에피소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